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나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상자가 한 명 더 늘어서 사망자는 총 156명이 됐습니다. 사고 수습과 함께 이번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안전 매뉴얼은 어떻게 재정비해야 하는지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날이 지날수록 사망자가 조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총 지금 156명인 상황인데 중상자가 사망자가 되거나 다시 경상자가 되거나 이런 과정에서 좀 변화가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현장은 이미 다 수습된 단계이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새로운 사망자가 발견되거나 이런 상황들은 아니고요. 예. 이미 이제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는 환자들 중에 현재 이제 중증 환자로 분류된 인원들이 아직 한 30여 명 정도 계시는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중증에서 점차 이제 회복이 되시면서 경증 환자로 회복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상황이 악화돼서 또 이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우를 좀 더 살펴갈 필요는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사고 발생 나흘째를 맞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속보가 나오고 나서 몇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물론 교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사고의 순간들을 많이 또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상은 대충 하셨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저도 사실 최초에 이 상황을 접하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이 상황이 발생한 게 10시 한 15분 정도인데요. 예. 네. 한 30분 이전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태원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카톡으로 사진을 이제 그 정황 사진을 찍어서 보내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저는 이제 그래도 아주 젊은 층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자주 가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사람이 많나 싶어서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겠다. 그냥 꼭 무슨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뭔가 상황이 발생하면 대피도 그렇고 혼란한 상황들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고 발생한 이후에 이제 제가 최초에 이제 또 언론사나 이런 데 방송국 가서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방송했을 때는 사망자가 2명, 또 그 다음 다른 방송을 할 때는 사망자가 계속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보도를 접하고 정보를 접한 걸로 보는 것보다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전문가를 하더라도 저도 사실 전문가긴 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또 제한된 공간 안에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들은 사실은 과거에 이런 경우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과거에 지금 이번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훨씬 범위도 넓고 또 이런 부분들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적인 제약 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보다는 훨씬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또 재난 지속 시간도 상당히 길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여기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또 기하급수적인 굉장히 많은 사망자들 이런 특수성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발생 이후에 이제 이 이후에 얘기되겠지만 응급 조치라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경황이 없는 또 처치가 곤란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사상자가 나오다 보니까 그 이후에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근처에 있는 한 병원의 사상자 상당수가 몰리기도 했고요. 또 상대적으로 중증이 아닌 사람은 분당에까지 갔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기관별로 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아예 없었던 상황이었던 건가요? 예, 일단 이런 이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한 이제 이 센터는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전체를 총괄하는 센터가 있는데요. 이 응급 의료 체계의 센터, 이 현장의 응급 의료 체계가 돌아가는 상황들도 사실은 이런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한두 시간 이내에 가동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사실은 원래 우리가 예상하거나 계획됐던 이런 응급 진료 체계들은 가동됐고 또 기능을 했다라고 보는데 다만 문제는 최초에 상황이 막 발생해서 초동 대응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 119에 신고를 해서 119의 구급대나 구조대들이 현장을 가는 거거든요. 그럼 현장에 가서 이런 응급 체계 속에서 가동되면서 이를테면 응급실의 정보라든지 의료진이라든지 또 현장에 또 의료진들이 또 직접 또 응급 의료진들이 또 파견도 되거든요. 네. 이런 과정 이전 단계 조치에서는 굉장히 좀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요 구조자들 이송해야 되는 환자들은 굉장히 많은 상황, 또 구급차들은 다 몰려간 상황, 그리고 또 접근하거나 또 여기서 이송해서 빠져나오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가까운 병원에 이렇게 집중됐다는 건 그만큼 시급성이 또 빨리 이분들을 병원으로 인계해서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시급성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서울의 여러 가지 야간의 응급실이라는 응급의료체계가 가동된다 하더라도 이 수많은 환자들을 동시에
같은 시점에 그게 좀 같은 쉽지 않잖아요, 시간에 그렇죠? 전부 다 예. 소화하기에는 한계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또 이를테면 이런 환자들이 올 것을 대비해서 항상 다 비워두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그렇죠. 응급 환자들도 이미 있었을 텐데 거기에 이렇게 많은 응급 구급 환자들이 갑작스럽게 몰려드는 상황이었다면 사실은 정상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충분히 수용이 되면서 치료가 즉시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그 교수님과 대담을 갖기 전에 윤희근 경찰청장의 브리핑을 함께 좀 만나봤는데 거기서 윤 청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 전에 현장 심각성을 알리는 119 신고가 다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 부분이 참 안타깝게 들렸고 지금 아까 제가 지금 교수님께서 그 지인분께서 보내주셨던 그 사진 이런 것들이 어떤 경고의 일종 아니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올 줄 몰랐고 또 지금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 이런 행사의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안전하게 해야 되는 뭐 관리 계획이나 이런 수립을 하고 이런 것들 이행해야 되는 부분들을 적용하기 어려웠다라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시점 이전에 한두 시간 전, 두세 시간 전부터 이 주변의 일대에 사람들의 체류라든지 혼잡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점 몰려들고 또 이런 체류가 계속되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성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반증이거든요. 그럼 현장에서 이런 상황들을 빨리 확인이 됐다면 그 즉시라도 뭔가 조치가 됐었더라면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의 투입 숫자는 초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기는 200명이 투입됐다, 130명이 투입됐다, 이게 적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적든 많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임무를 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게끔 했느냐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 굉장히 대응이 중요하거든요. 미흡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제 예. 보면 이제 보도된 거나 또 발표한 거에 따르면 그 당시에 배치됐던 경찰 인력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이 마약이라든지 혹은 또 이런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라든지 범죄에 관련된 부분들의 그렇죠. 예방이나 적발 중심으로 구성을 네, 했고 네. 그리고 또 나머지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교통 통제로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네. 교통 통제로 배치된 분들이 사실은 차량이 주로 다니는 이 도로의 교통 통제 또 그래서 차도로서 사람들이 오는 상황들을 방지 그것도 물론 안전에 대한 조치겠지만 이런 쪽에 주로 메인 도로 중심으로 아마 이제 이 경찰들이 배치됐던 것들로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고가 발생한 그 해밀턴 호텔 뒤쪽 길, 그쪽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네. 많은 길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보행하는 보행 환경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얼마나 배치가 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지 또 이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임무나 역할들이 부여가 됐는지는 조금 더 절차상으로 확인해 보면서 미흡한 점들을 좀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 당일 이전에 좀 인파가 많이 몰릴 것을 예상을 했고 그래서 137명의 경찰 인원을 이태원에 배치를 했다라는 건데 여기서 교수님께서는 그중 상당수가 다른 영역, 교통 통제나 마약 등에 있어서 좀 배치가 됐고 이태원 그 중심 거리인 좀 좁은 골목길에 상대적으로 배치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좀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물론 이제 뭐 숫자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현장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어떤 부분의 통제가 더 필요하냐는 판단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이태원의 이 행사들이나 또 평상시 주말에도 이런 데 가보면 그 안쪽의 길, 지금 이제 사고가 발생해서 인접해 있는 그 뒤쪽 길들이 상당히 혼잡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사고가 발생한 당일 바로 전날 소위 이제 불금이라고 하는 금요일 날 저녁에도 이미 그 전날에도 이런 체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확인이 됐고 또 그런 과정에서 크고 작은 또 부상들도 일부 발생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뒤쪽 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을 때 위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구나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인지해서 뭔가 그쪽에도 안전에 뭔가 차량이랑 사람이 부딪혀서 하는 위험도 위험이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통행이 어려워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 질서 유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눈여겨봤더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예방하고 또 관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심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작용했을 텐데 뭐 처음에 이제 이 사고가 났을 때 후진국형 뭐 재난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교수님 말씀처럼 뭐 경찰도 그렇고 뭔가 그 대응함에 있어서 정부 차원도 그렇고 이건 좀 분명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진 않았을 텐데 네. 설마 했던 그런 어떤
마음들, 그러니까 경각심이 좀 덜했던 그런 마음들이 작용을 한 걸까요?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아마도 이전에도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전에도 이태원에는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행사들이 있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체류, 뭐 예전에도 이렇게 사람 많을 때 이렇게 붐볐어라고 굉장히 일반적으로 생각하셨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 뭐 아까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진국형 재난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편인데 사실은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좀 후진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예. 왜냐하면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높은 기술이나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것들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작은 관리와 또 조금 더 관리를 잘하고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여기 참석하시는 분이나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신경 쓰셨다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재난의 특별한 부분들을 대응해야 되는 뭔가 역량을 엄청나게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되는 안전에 대한 뭐 보행자 안전이라든지 뭐 이런 생활 안전 수준의 어떤 충분한 어떤 대비만 있었어도 이렇게 크게 재난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엄청난 기술이 필요했다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당히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고 대비하기 어려웠다고 생각되지만 이 부분은 사실 충분히 이런 부분들의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라는 관점에서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의문이 드는 게 윤희근 경찰청장도 밝혔다시피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걸 예상을 했었고 그런데도 뭐 그 며칠 전에 용산구에다가 그 이태원의 상인들은 인파가 많이 몰릴 것이다. 이 부분을 한번 인지를 시켰다고 했고요. 여기에 또 당일에도 좀 이른 저녁에 이태원에 빠져나온 사람들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그 영상을 보면 경찰이 저희도 지금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좀 경성적인 대응 차원에서 멈추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재난화되거나 대형 재난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이유가 딱 뭔가 하나가 잘못돼서 제대로 안 돼서 대형화되는 경우들은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몇 가지 요인들이 하나가 실패하고 복합적으로. 그 다음 것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여러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서는 뭔가 기능이 작동을 했더라면 더 이상 피해라든지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들은 이제 멈추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실패했을 경우에 이제는 큰 재난화가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예방 단계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주체가 있건 없건 간에 그리고 네. 재난관리 매뉴얼이 적용을 할 수 있는 대상이건 아니건 간에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 많이 인파가 몰린다는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상황에 대한 부분들에 이런 시민들이랑 또 이제 지자체랑 회의를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안건에 올라왔다면 이게 대상이냐 아니냐 또 이런 법적 근거가 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한다는 측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조치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 단계에서 됐었다면 이런 위험들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배제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은 현장에서 그럼 이때 이런 부분들이 안 됐더라면 현장에서라도 이런 위험에 대한 부분들의 신고나 인지가 됐을 때 과연 이런 그 당시에라도 사실 적극적으로 좀 사람들을 조금 더 완화시키거나 그 지역을 좀 교통을 정리했더라면 또 이렇게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사실은 뭔가 기능해야 되는 것들이 기능을 못한 것들이 점점점 중첩되면서 위험성이 가중됐고 가중된 상황에서 이렇게 불을 당긴 것이 사실 그 경사면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쏠리면서 넘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위험 상황이 굉장히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이 이미 이 환경이 갖춰진 상황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 사고 이후에 이제 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참 아픔이 있었던 그 공간, 골목의 공간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교수님 보실 때도 그 공간이 그러니까 이제 뭐 5평 남짓한 곳에 300명 정도가 껴 있었던 이런 계산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앞뒤로 길이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타이트하게 지나가지 못할 상황이 된다 싶으면 그 부분에 대한 통제도 좀 있어야 될 것도 그렇고 사람 심리상 이제 많으면 이제 잘 가지 않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막 낑겨서 서로 압력에 이기지 못할 정도로 타이트하게 됐던 그 상황은 어떻게 저희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쉽게 설명,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막 껴서 못 움직이면 야 나라도 그때라도 빠져나왔으면은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하시지만 사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급류에 내가 휩쓸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미 위험을 인지했고 혹은 또 앞에 사람이 쓰러지는 상황을 봐더라도 내가 보고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있는 상황이 통제할 아닌 수 거죠. 없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위험한 상황은 뭐냐면 내가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면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파라고 하는 급류에 내가 휩쓸린 상황이고 예. 그러면 이 급류가 사실은 앞에 있는 암초라든지 바위에 갖다 부딪혀도 내가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계셨던 분들 진술에 의하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기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뒤에서 계속 사람들이 진행하기 위해서 밀거나 혹은 또 그 상황에서 내가 모면하기 위해서 힘을 쓰거나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또 힘이 가해지는 상황. 그래서 외력에 의해서 이런 상황들이 이게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이 사실 조금 전 단계, 오히려 그 단계까지 이르기 전에 조금 전단계. 내가 조금 몸을 가눌 수 있고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런 부분이 좀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사전에 조금 인지하셔서 빠져나오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판단의 시점이 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내가 갑갑함을 느끼거나 오히려 거동이 불편한 이런 상황들이 되기 전에 여기가 좀 위험하겠구나 싶어서 이미 빠른 판단을 하신 분들은 나와서 그렇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기도 네. 하고 신고도 하시고 이런 거고 이렇게 좀 빡빡하지만 뭐 이게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즐기는 또 어느 하나의 또 경험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또 아하.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어느 정도 정체가 해소되면서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는 또 생각들도 하셨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판단을 과연 위험에 대한 판단을 얼마나 본인들이 빨리 느끼고 행동을 했느냐야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 휩쓸리느냐 아니면 빠져나와서 완전할 수 있었느냐 이런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보니까 이제 또 하나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사고 발생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이제 지하철 출입구가 있었는데 네. 보통 이 여의도 같은 곳에서 꽃축제 하거나 그러면 저도 예전에 가봤습니다만 무정차 통과를 시키거든요. 네. 또 여기 또 저희 회사 근처에 광화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집회가 있는 경우에는 무정차를 시키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울교통공사와 그 경찰 쪽에서 얘기했고 요청했고 이 얘기를 주고받으면 또 좀 공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왜 미리 차단을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하면 알아서 서로 잘해서 챙겼으면 자율적으로. 됐을 텐데 이런 것들 사실 알아서 잘 챙겨주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자체나 공적인 기관들 같은 경우는 행위에 대한 근거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통제를 하거나 무정차 이런 것들의 협조를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이 행해지는데 왜 이러한 근거들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또 반대로 이용자들이나 시민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된 것도 아닌데 왜 무정차 통과해서 우리들 시민한테 불편을 주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의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행정력을 동원하는 데는 상당히 근거가 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사실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고 주체를 통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지자체가 해야 될 조치들 또 이를테면 그 주체가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의무나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해야 되는 근거 자체가 없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각각의 기관들의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다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받아들이는데 또 혹은 이런 부분들이 적극성이 좀 떨어진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제 뭐 가정입니다만 이게 만약 무정차였다면 그 사고 현장 가까워서는 출입구로 이제 오고 간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네. 그랬다면 훨씬 더 이런 참사를 좀 막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 부분은 조금 뭐 결과론적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에 만약에 무정차 통과를 해서 반대쪽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없었다면 과연 안전했을 거냐? 그건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반대쪽에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1번 출구 쪽에서 해밀턴 호텔 뒤쪽으로 이제 위쪽으로 네. 올라가는 인원들 또 내려오는 인원들이 이제 교차하면서 정체가 생기면서 또 위쪽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몰려드는 상황이 되면서 뭔가 이런 상황에서 그 현장이 그 지점이 됐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쪽으로는 사람들이 교행이 되지 않으면서 완화가 됐을 수는 있지만 그 뒷길은 이미 그쪽으로 내려오는 사람 말고도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꽉 막힌 상황이었다면 다른 위치에서 다른 상황으로 또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치가 거기였던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가능성이 있지만 그 무정차 통과했을 때 그쪽에서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다른 위치에서라도 그 정도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유동하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누군가는 다른 곳에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또 그런 상황들은 발생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말씀처럼 참 결과론적으로 사고 이후에 이렇게 좀 아쉬운 목소리를 내는 게 참 안타까운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지금 경찰이 관련한 사고 현장의 CCTV를 정밀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 골목에 그러니까 CCTV가 몇 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녹화용으로 있었던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좀 바로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별도로 그 현장에 대한 부분들 녹화를 하거나 현장의 기록들을 남겼던 거는 아닌 것으로 네. 보이고요. 그 주변에 이를테면 이제 공적 영역에서 이를테면 가로에 이런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CCTV가 가동이 됐던 부분들 네. 또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이제 거기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제보자들 그 현장에 있었던 이제 분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찍은 여러 가지 영상 정보들을 수집해서 그런 것들을 구간별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꼭 그 골목길 아까 얘기했던 50m에 4m 폭의 그 구간뿐만 아니라 네. 그 위쪽에 다른 주변의 체류 상황이라든지 문제 상황들 같은 것들 사실은 여기는 발생은 거기서 했지만 위험 요인의 증가나 또 어떤 조치들이나 또 어떤 행동들이 이루어졌는지는 사실은 그 시간 단위의 앞뒤로 충분한 많은 시간 몇 시간 수시간 전부터 이런 부분들이 모니터링을 좀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위험이 증가됐고 또 그런 요인들이 어느 단계에서 사실은 현상으로 나타났는지 또 위험으로 또 실제로 이 사고로서 발생을 해서 이 피해로 이어졌는지를 보려면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에 이 단계별로 또 각 파트별로 이 녹화된 영상들을 같은 시간에 놓고 각각을 분석하면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사고가 발생했던 그 골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 통행이 이제 그 교수님 말씀처럼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그 충돌 지점에서 생긴 건데 이 부분을 이제 뭐 이것도 결과론적인 얘기합니다만 안타까운 얘기합니다만 이걸 좀 양방 통행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한쪽으로만 좀 막아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부딪혀서 서로 맞닥뜨려서 체류가 생긴다면 한쪽으로 흐름을 형성해줬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도 뭐 물론 이런 매뉴얼, 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데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일방향으로 유지를 해서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를 원웨이로 했을 때 그럼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느냐라는 것들은 좀 다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원웨이로 유도를 하더라도 또 거기에 원웨이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과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따라주고 또 어떻게든 원웨이로 간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간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밀한 상태에서 이동을 하는 경우는 원웨이로 간다 하더라도 일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의 위험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관점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일방향 통행으로 지정했을 때 여기에 관련 여기 주변에 있는 상인분들이나 이용자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을 거예요. 만약 원웨이로 지정한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 어느 가게를 들어갈지 골고루 보면서 여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한 번 지나치면 다시 내가 그 가게를 가고 싶으면 한 바퀴를 삥 돌아서 다시 와야 된다. 이건 사실은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이용자 입장에서도 내가 바로 지나온 뒤쪽으로 가고 싶은데 원웨이로만 가야 된다. 이건 상당히 좀 편의상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원웨이로 구성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원웨이로 유도하거나 이런 관리 인원들이나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지정만으로는 사실 기능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원웨이로 이를테면 일방 통행으로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는 유도요원의 배치라든지 또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안내 어떤 방향의 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사전적인 조치들이 상당히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 다음에 다른 행사를 통해서도 이런 동선의 흐름을 위해서 일방향 통행을 계획한다면 단순히 그냥 이 길은 일방향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또 그 현장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 중 하나가 폭이 4m가 안 되는 좀 좁은 골목길이다 보니 그 사고가 일어난 지점에 세워진 가벽이나 또 인근 다른 골목에 불법 증축물이 있다라는 점에서 좀 지적도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해결점이 좀 있을까요? 물론 이제 뭐 피난이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사람들이 통행로에는 사실은 다른 이 물리적으로 이를테면 적치물이라든지 장애물들이 있다는 건 뭐 당연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를 안전하게 대피를 해야 되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항이 생긴다면 그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가 아니라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정체가 되다 보면 뒤에 가서는 엄청난 정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 뭐 차들이 한꺼번에 다 막히는 게 아니라 어느 차가
순간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뒤로 연차적으로 오는 차들이 쭈루룩 밀리면서 뒤에서는 엄청나게 큰 정체가 네. 발생하는 것처럼 이런 장애물 자체가 뭐 어떻게 전체적인 흐름을 꽉 막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를 돌아가면서 조금씩 늦어지면 나중 단계에서는 굉장히 큰 정체로 이제 이어지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적치물 같은 것들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특히 적치물도 문제지만 불법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정시설로서 뭔가를 가로를 좀 침범하는 이런 시설들은 사실은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 그럼 이런 좁은 골목길을 가급적으로 좀 넓히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들도 하시지만 또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가로 구조를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차가 접근하지 못하는 좁은 길들도 사실은 넓혀줘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런 것들도 사실 하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맞아요. 이 보행 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길들을 다 넓힌다? 이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넓히기 위한 땅도 필요하고 땅을 수용해야 되고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서울의 땅값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만 조금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고 이런 좁은 골목들을 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상 난망하기 때문에 오히려 물리적인 부분으로 시설을 개선해준다 뭐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다고 봐요. 네. 이렇게 좁은 골목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하는 안내 표지 같은 것들을 게시해 놓으면 네. 이런 좁은 길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현장에서라도 알 수 있다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안전할 수 있는 정보들을 공유해 드린다면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맞춰서 행동하고 조치할 수 있다면 그래도 이번같이 위험한 상황들은 조금 더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참 맞아요. 말씀처럼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이렇게 사고를 피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경찰청에 독립적인 특별기구를 설치해 진상규명 절차를 밟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전문가로서 이 사고 현장을 잘 아시니까 앞으로 그럼 어떤 부분을 좀 방점을 찍고 이런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이렇게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 국민 정서들이 사실 이렇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야 150명이나 죽었는데 이걸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고? 뭐 이렇게 이제 사실 정서적으로 접근할 수는 있지만 맞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에 누가 잘못해서 누가 책임이 있다라는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것들, 우리가 또 각성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아내서 네.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관리적인 부분의 미흡함, 또 대응 부분의 미흡함, 또 우리가 또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들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됐던 것들을 몰랐던 건 없을까라는 부분들을 스스로 파악해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뭔가 관리가 잘못됐다, 대응이 잘못됐다, 하나의 타겟을 삼는 순간 나머지 분들은 그거 봐 관리만 잘 되면 되는데 나는 그대로 있어도 관리만 잘 되면 되는 건데 이게 안 됐다. 이렇게 오히려 스스로를 이렇게 합리화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각자의 영역에서 본인들이 안전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는 계기가 돼야 되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각자 이게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거지 문제였기 때문에 문제를 유발한 이 요인이 잘못된 사람이고 잘못된 놈이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그런 맞아요. 과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책임 추궁보다는 반면 교사로 삼아서 네.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 뭐 예를 들어서 뉴욕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매일매일 몰리는 곳인데 이런 데는 어떻게 또 인원 통제를 잘 할 것인가 이런 거를 또 저희가 닮아보고 또 그것들을 또 어떻게 따라가는 것 또 중요해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뭐 이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선진화된 다른 나라에서도 네. 이런 부분들 과밀한 이 행사, 사람들이 몰리는 행사에 대한 군중에 대한 어떤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이 자유가 보장된 나라일수록 또 엄격하게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마치 예. 우리가 통제를 최소화하는 것들이 자유를 많이 주는 거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지만 자유가 많이 누려지는 만큼 통제를 또 잘 따르는 게 그만큼 자유를 보장받는 또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 이번에 사례들을 많이 얘기됩니다. 네. 그 나라도 사실은 처음부터 잘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네. 거기서도 대규모의 압사 사고들 이미 다 발생을 했었고 경험을 했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고 또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 또 구체적으로 조금 더 강제력이나 통제력을 강화하는 부분들로 또 이제 집행을 해왔기 때문에 네. 원칙과 또 이런 부분들의 통제에 대한 부분들의 의미 또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잘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또 그런 것들에 또 잘 따라주는 또 시민들의 의식 이런 것들이 사실 같이 갖춰져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 방안적인 부분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정부 차원에서도 법적, 제도적인 보완 앞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전문가로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지금 현재는 뭐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렇게 주체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 이게 네. 지금 사각에 있다라는 것들은 네.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찌됐든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관리 대상으로 놓든지 아니면 주체가 없더라도 뭔가는 관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럼 법의 제도 바깥에서는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방법들이 사실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라는 것들은 상당히 좀 쉽지 않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럼 안전관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주체가 없으면 그럼 누가 주관이 돼서 이걸 할 거냐. 그럼 지자체에서 주관해서 해라. 그럼 지자체들은 그러면 우리한테 신고가 되지 않은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항상 관내에 있는 행사들을 다 모니터링하면서 이거는 위험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선별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이런 그렇죠. 역량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현재로서는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대상이 되지 않는 행사들이 과연 어느 정도가 있고 얼마나 네. 자주 열리고 그런 것들이 과연 지금의 행정력으로 커버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부터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행정체계 안에서 법제도 안에서 관리가 안 된다면 그럼 민간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그 지역 주민이나 그런 행사에 또 실제적인 참여가 되는 어떤 상인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알아서 챙길 수 있게끔 하는 지원을 한다든지 혹은 또 이런 부분들을 안전하게 관리해서 한다고 하면 뭐 금전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면서 독려하거나 유도하는 정책들도 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주체가 없지만 이런 행사를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또 이 행사에 직접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인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는 주체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좀 안전관리해 주십시오. 따로 거꾸로 요청이 오면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들 또 이런 관리를 하는 부분들 뭐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실행이 가능한지 또 지금 현재의 제도권 안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히 따져보고 가능한 방법들을 도출해내고 또 네. 시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